안녕하세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혈혈단신이었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이니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진 때가 1살 때라고 들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왜 버려졌는지도 몰랐답니다. 7살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육원 원장님 부부가 부모님인 줄 알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보육원 생활은 몸은 힘들지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세상 어떤 고아라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7살 겨울이 되자 저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멀리서 저를 여러 번 봤는데 딸로 입양하고 싶다며 제 의사를 물었답니다. 부부의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고 인상도 선해서 당장이라도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아주 짧게 생각하고 두 분께 입양되기로 결정했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를 밟고 양부모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두 분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그 어떤 단점을 찾지 못했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찌나 행복하던지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소식을 접해서 오열하며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철제 침대에 누워서 하얀 담요로 얼굴까지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하기 전에 제발 다른 사람이길 바랬는데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엄마와 아빠가 숨을 거두고 철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오열하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다시 하늘 아래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와서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학교에 다시 나오도록 설득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두 분의 사업도 문을 닫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시원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고 우울하게 누워서만 지내다가 당장 고시원 반값을 내야 하는 때가 다가와서 알바를 해야 했답니다.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하다가 용역사무소에서 찾아갔더니 가사도우미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이든 상관없으니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17살 나이 때부터 남의 집 살림을 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비우고 일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집만 깨끗이 치우면 되었어요. 청소와 빨래를 매일같이 해대니 제 마음이 씻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울했던 마음이 점차 줄어드는 걸 느꼈답니다. 제가 집 치우는 것도 좋아하니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용역사무소를 통해 일을 받아 하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에 가사도우미 어플이 생겼어요. 일을 잡기가 훨씬 수월했고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어플로 일을 잡아서 가사도우미를 했답니다. 수년 동안 일을 해서 어느새 제 나이는 23살이 되었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죠. 매달 양부모님이 안치된 납골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어요. 자주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양부모님 생각이 덜 나고 그래야 하는데 더 짙게 뚜렷하게 느껴지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커져가는 우울증과 양부모님의 그리움을 떨쳐내버리려고 제 인생을 그만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을 끝내려고 장소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고시원을 나오는데 총무가 저를 잡더군요. 백사오, 방세 내세요. 이번엔 2달 밀렸네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드릴게요. 맨날 나중에 준다고 하고 한참 뒤에나 주려고요?
저 방세 못 받으면 사장님한테 잘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내가 나가서 돈 빌려서 올게요. 오늘 중으로 방세 낼게요. 진짜 오늘 중으로 갚으실 거죠?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방세는 갚을 일이 없었습니다. 총무에게 그렇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거리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밖으로 나와 근처 산을 올랐어요. 거기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정상까지 올랐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꽉 막히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서 끊어내기로 결심했죠. 절벽으로 걸어가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며 준비를 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오더군요. 가사도우미 일이 올라왔는데 하루 일당이 꽤 많더라고요. 대저택인데 청소와 빨래, 음식을 준비해주면 고시원 2달치 방세를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순간 이기적으로 삶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시원 총무가 괜히 잘리지 않게 해주려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저택을 향했죠.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남자가 문을 열어줬고 실내로 안내해줬습니다. 가정부가 그만둔 지 보름이 돼서 집이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당을 많이 드린다고 한 거예요. 네,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깨끗이 치우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일당은 바로 주시는 거 맞죠? 그럼요. 일 시작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집안은 꽤 어지러웠어요. 집안에 노인 한 명이 사는데 몸이 아픈 분이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엉망이라고 했죠. 고시원 2달치 방세인 20만 원을 받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청소기로 쓸고 알코올을 묻힌 헝겊으로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옷 정리도 하고 빨래도 깔끔하게 다 해놓고 주방에서 음식까지 준비해두니 하루 해가 진작에 저물었더군요. 그리고 혼자 누워있는 어르신의 방을 치우려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집주인 어르신은 화를 내셨어요. 너 누구야? 내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 전 아드님이 하루 고용한 가사 도우미예요. 집을 치우고 있었어요. 어르신 방만 치우면 다 끝납니다. 금방 치우고 나갈게요. 가사 도우미? 자식놈들이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집이 지저분한 건 마음에 걸렸나 보지? 이 몹쓸 녀석들 같은 일하고. 이봐, 돈 받고 하는 일이니 깨끗하게 치워. 네, 어르신. 가만히 누워 계세요. 환기 좀 시키고 치울게요. 신경이 날카롭게 선 어르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를 마감했답니다. 그만 가볼게요,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은 끙끙 소리를 내며 말씀을 못하셨어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어르신 입가에 하얀 개거품이 올라왔어요. 헉하고 놀라며 어르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는데 인슐린 주사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당뇨가 있으신 거죠? 합병증까지 있어 쇼크가 온 거죠? 인슐린... 어르신은 힘겹게 인슐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환자에게 오는 저혈당 쇼크 상태인 것 같았죠. 제가 20살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주사를 놓을 줄 알아 얼른 인슐린 주사를 어르신 배에 놓아드렸답니다. 어르신 됐어요. 인슐린 놓아드렸어요. 정신이 좀 드세요? 저는 옆에 앉아서 119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며 의식을 차리셨습니다. 됐네, 됐어. 자네가 주사 놔줘서 괜찮아졌어. 다행이에요, 어르신. 저 엄청 놀랐어요. 병원에 가보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봤자 별다른 거 없어. 그냥 링거나 놔주고 땡이야. 저기 테이블에 출장 간호사 번호가 있어. 링거 놔주러 오라고 일러주게. 그리고 집에 가봐. 어르신을 혼자 두고 갔다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간호사를 부르고 옆에 남았습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기다려요. 출장 간호사가 오면 그때 갈게요. 젊은 사람이 친절하기도 하네. 아까 처음 보고 화냈던 건 사과하지. 미안하네. 내가 몸이 아파서 아주 예민한 상태라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게. 그럼요,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어르신 가족들은 여기서 같이 안 사나요? 다들 시집장가 가서 각자 집에서 살고 있지. 뭐 가끔 오긴 하는데 별로 달갑지가 않아. 왜요? 자녀분들이랑 무슨 갈등이라도 있으세요? 갈등은 무슨, 그냥 서운해서 그렇지. 자주 좀 와서 이 늙은이 봐주면 좋을 텐데 너무 가끔씩 와서 서운해. 어르신의 자녀들은 다들 사업하느라 바쁜 상태라고 하더군요. 뭐 어찌됐든 아픈 어르신을 두고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하니 속으로 자녀들이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출장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놓아드리자 어르신은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그제야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갔답니다. 총무한테 2달치 방세를 내고 제 방으로 가서 몸을 뉘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빚을 진 것이 없으니 삶을 정리하려고 다시 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양부모님 곁으로 가서 편히 잠들 생각을 하니 빨리 오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큰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우리 집에 온 아가씨 맞지? 네, 어르신. 다른 게 아니라 자네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해줄 수 있겠나? 살림 봐주고 밥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월급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먹고 지내는 게 어떤가? 어르신 댁에서요?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당장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제가 어르신의 말씀에 흔들리더군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주신다는 말에 혹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어르신의 댁에서 머물며 가사도우미로 일하기로요. 순식간에 마음의 결정을 바꾸고 어르신 댁으로 가벼운 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어르신의 자녀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주 찾아오지 않아 실망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어르신 따님이 말문을 열자 제가 잠시 자녀분들을 밉게 생각한 걸 반성하게 됐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서 지내자니까요. 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긴 어딜 가냐? 그리고 내가 니들 집에 가면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냐? 누가 아빠한테 눈치를 준다고 그래요? 아빠, 몸 아픈 지 벌써 6년째예요. 더 좋아져야 하는데 계속 그대로잖아요. 옆에서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요. 아빠 집이 너무 멀어서 자주 오는 게 힘들다고요. 이제야 자녀들이 왜 자주 오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르신은 자신의 집에서 계속 지내길 바라셨고 집이 먼 자녀들은 출퇴근 문제와 키우는 자식들이 있으니 어르신 집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자녀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셔서 왕래가 적었던 겁니다.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르신이 저를 정식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기 온 아가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살림도 엄청 잘해. 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날 챙겨주기로 했다. 니들이 월급이나 잘 챙겨줘라. 난 그거면 돼. 어르신의 자녀 2남 1녀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잘 좀 부탁한다며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특히 따님은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좀 날카로워요. 아프기 시작하면서 고집도 세졌고 말도 친절하게 못하세요. 아가씨가 상처받을 말을 하실지도 모르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걱정 안 합니다. 어제 하루 있어봤는데 어르신이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림도 잘하고 인슐린 주사하는 것도 빼먹지 않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급할 땐 담당 의사한테 연락하거나 병원에 모시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가씨가 똑똑하시네. 그래요.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자주는 못 오지만 시간 날 때마다 들를 거예요. 네, 아무 때고 편하실 때 들르세요. 저는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의 자녀들은 떠났고 어르신과 둘이 대저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지내니 우울증이 증발하는 것 같았어요. 햇빛도 잘 들고 정원에 나가 나무를 보고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어르신께 각별히 신경을 쓰고 매 시간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몸 상태를 살펴보고 말동무가 되어드렸답니다. 어르신, 아프시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미진씨, 그만 좀 들어와. 나 괜찮아. 안 죽는다고. 걱정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심심해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들어왔어요. 뭐 심심하니까 나더러 놀아달라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노인네랑 놀자고 하네. 미진씨 보면 볼수록 재밌어. 어르신, 몸 좀 괜찮아지시면 저랑 단풍놀이 갈까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기도 했고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구경 다니기 아주 좋아요. 단풍놀이? 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네. 평생 사업하느라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일만 하면서 사셨으면 진짜 재미없었겠다. 이젠 일도 안 하고 쉬시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녀요. 제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 아주 고맙네. 노인네랑 놀아준다고 하니 영광이야. 어르신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알겠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뒤 어르신을 모시고 단풍놀이를 갔답니다. 어르신 댁에서 1시간 거리의 대공원을 찾았는데 예쁘게 물든 단풍나무를 보면서 길을 걸었어요. 제가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면서 천천히 움직였죠. 미진씨, 안 힘들어? 휠체어 미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저도 운동되는 것 같아서 좋은걸요? 어떻게 구김살 하나가 없네.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야. 제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셔서 그런가 봐요. 아빠 엄마가 엄청 선하시고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 듣고 보니 미진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만. 부모님은 어디 사시나? 돌아가셨어요. 제 말에 어르신은 놀라서 고개를 뒤로 돌려 제 얼굴을 쓱 보시더니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더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씨,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고. 작은 동물원이 있으니까 구경 가자고. 네, 어르신, 가요. 갑니다. 그날 하루 종일 휠체어를 밀면서 어르신과 단풍놀이도 하고 동물원도 구경하고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먹었답니다. 이야, 이게 떡볶이란 말이지? 정말 맛있구만. 설마 처음 드세요? 진짜 처음 드시는 거예요? 처음이야. 내가 어릴 땐 가난해서 간식 같은 걸 못 먹고 자랐고 어른이 돼서는 죽어라 일만 하면서 하루 한 끼 밥만 먹었지.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살았는데 나중엔 그게 성공하고선 비싼 음식만 먹고 살았지. 내 인생은 중간이 없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국민 음식인 떡볶이를 처음 드실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이거 참 만나네. 떡볶이 한 접시 더 먹자고. 어르신은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비밀이에요?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괜찮아.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와서 어르신의 건강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한번 나들이를 다녀오니 자꾸 밖에 나가자고 어르신이 쫄랐답니다. 미진씨, 우리 또 놀러 안 가? 바람이 차서 나가기가 좀 그래요. 난 괜찮은데. 그러지 말고 놀러 나가자. 이러면 곤란한데. 그럼 자녀분들한텐 비밀이에요? 저는 나중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어르신을 모시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각설이 타령하는 쇼도 봤고 시장을 다니며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등산로 입구까지 가서 산바람을 쐬었습니다. 여기 좋네. 등산을 못해서 아쉽지만 산 입구부터 공기가 아주 좋아. 나중엔 직접 등산도 하셔야죠. 제가 모시고 올라갈 테니까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미진씨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게 절로 느껴져. 아마 몇 달 뒤엔 같이 등산도 할 수 있을 것이네. 그래요. 그런 의지와 바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어르신. 제가 얼마 전에는 양부모님 곁으로 가겠다고 올라왔던 산이었는데 이젠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더 건강해져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네요. 이 사람 앞날은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봅니다. 제 우울증은 완전히 증발하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 역시 몸과 정신이 건강해졌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세 자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때마다 어르신은 더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곧 모든 병을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나 봅니다. 인슐린은 항상 어르신 옆에 함께 있고 많은 약들을 매번 복용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어르신의 댁에서 지낼지 가늠되지 않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어요. 그동안 번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만큼의 돈을 모아 넣었답니다. 미진 씨, 벌써 나랑 지낸 지 7년이나 됐네. 그러네요. 어르신, 저랑 오래 지내서 지겨우신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자네랑 같이 있어서 얼마나 재밌는데. 다만 미진 씨가 시집갈 나이가 돼서 그만 나가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할 뿐이야. 시집이요? 어르신, 남자가 있어야 가죠. 그리고 요즘 30살은 시집가기 이른 나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내 딸들은 다 20대에 시집을 갔는데. 딸들이요? 어르신 따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 딸은 20대에 시집가서 손주들이 벌써 대학생이야. 좋으시겠어요. 자녀분들도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모두 잘 컸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가슴에 걸리는 게 있어서 늘 죄인의 마음이야. 그게 뭔데요? 어르신은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는지 제 말을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 걸리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우당탕탕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어르신 방으로 달려가 봤는데 어르신이 숨을 쉬지 못해서 컥컥거리고 계셨어요.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려봐요! 저는 119에 신고를 하고 얼른 침대 위로 올라가 어르신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도록 두 팔을 계속해서 움직였죠. 잠시 후 어르신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어르신, 심정지가 왔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요. 심정지? 자네가 날 살린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 호흡을 계속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이걸 멈추지 말고 하세요.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계속 소리내서 호흡하자고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들것으로 구급차로 옮겼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갖가지 치료를 하면서 어르신은 안정을 취했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어르신이 눈을 떴을 땐 저와 어르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모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오게 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엄청 놀랬잖아요. 니들까지 왔냐? 난 괜찮아. 미진 씨가 옆에 있으니까 별일 없었다고. 미진 씨, 우리 애들한테 연락 돌린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럼 연락을 안 해요, 어르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셨으면 강한 의지로 지내세요.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내가 고비를 넘겼어. 미진 씨 정말로 고마워.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입원하다가 퇴원하신 어르신을 댁으로 모셔갔는데 기력이 약해지셔서 거동을 거의 못하셨어요. 어르신은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옆에 불러놨답니다. 미진씨, 박양! 내가 지난번에 딸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때 말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나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 우리 집 장녀였지. 그런데 사고로 먼저 가버렸네. 그래서 말씀을 아끼셨군요. 어르신이 많이 슬프셨겠어요. 유감이에요, 어르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박양이 우리 큰딸을 많이 닮았어. 내 딸이 많이 생각나네. 저를 보고 따님 생각이 난다고 하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어르신, 저보단 예쁘시겠죠. 저는 볼품없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야, 박양은 빛이 나는 사람이야. 내가 여태까지 어떤 힘으로 살아온 줄 아나? 바로 박양의 착한 마음 덕분에 버텨온 거라고.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 어르신. 전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르신은 저를 빤히 보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박양의 부모님은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괜히 궁금하구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중간에서 짓눌려 차가 형체도 없이 구겨졌어요. 정말 안 된 일이구만. 박양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어.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따라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가슴에 묻고 말아야지. 왜 따라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 자네 부모님이 그걸 바라겠나?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예전엔 자주 그런 나쁜 생각을 했어요. 저 어르신이랑 갔던 산 기억나세요? 거기 혼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저를 여기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포기했었죠. 박양! 정말 나쁜 짓을 할 뻔했구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전 이미 지난 일이라 어르신께 다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어르신은 제 얼굴을 다시 빤히 보더니 저를 닮았다는 큰딸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미진씨, 저기 장롱 위에 보면 앨범이 있어. 그것 좀 꺼내주겠나? 내가 미진씨와 닮은 내 딸의 사진을 보여줄게. 정말요? 오늘 어르신이 많은 걸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미진씨가 이젠 가족 같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게 없어. 어서 꺼내와봐. 저는 장롱 위에 있던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어르신과 사진을 구경했어요. 어르신의 네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커가는 과정의 사진을 넘겨보고 있었는데 큰딸의 얼굴을 보니 많이 낯이 익었어요. 곧 성인이 된 딸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헉! 이 여자가 어르신의 큰딸이라고요? 박양, 왜 그러나? 내 딸을 알기라도 하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기지 않는 수도꼭지 마냥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박양,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내 딸을 알아? 죽은 내 큰딸을 아냐고? 우리 엄마예요. 틀림없는 우리 엄마라고요. 뭐? 자네 모친? 그럴 리가. 내 딸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 나도 알아요. 날 입양해준 엄마니까. 날 10년 동안 키워주신 엄마라고요. 제가 엄마 이름을 대니 어르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면서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왜 입양된 손녀딸인 걸 모르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양이 내 딸의 딸이라니, 입양된 딸이라니 정말 믿기 어렵군. 아니, 내가 딸과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으니 모를 수도 있겠지. 박양, 내가 고백할 게 있네. 큰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내 마음에 차지 않았어. 그래서 반대를 했지. 그런데도 딸은 끝까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들었어. 그게 우리 아빠였나요? 그래, 맞아. 내 딸은 그 남자를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난 딸을 이기려고 그 녀석을 포기하지 않을 거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거라고 경고했어. 그랬더니 며칠 뒤에 도망 나갔어. 난 배신감에 휩싸여 딸을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 딸도 마찬가지로 날 안 보기로 선택했고. 그 말을 들으니 어르신이 너무했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아니야. 몇 달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지만 곧 찾으려고 마음먹었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사람을 써서 찾아다녔지. 그런데 딸은 주소지를 엉뚱한 곳에 등록해놓고 딸은 어딘가에서 살았어. 내가 미워서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난 항상 딸이 돌아와 주길 바랬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어. 결혼을 크게 반대한 나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곧 딸 찾는 걸 포기하고 말았고 그리워하면서 기다렸지. 이 집에서 말이야. 그런데 10수년 전에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내 아들이 먼저 전해 듣고 전달받아서 납골당에 가서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딸이 죽은 지 1년이나 지나고서야 찾아가게 된 거였어. 양어머니가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해놓았고 어르신과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서 아주 뒤늦게 사고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되셨답니다.
어르신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다가 그 해에 병에 걸렸고 지금까지 앓고 있던 거였어요. 박양, 난 딸에게 입양한 딸이 있다는 걸 몰랐어. 알았더라면 내가 찾아냈을 거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친손녀도 아닌데요. 어르신, 우리 엄마를 많이 미워하셨나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난 딸을 찾으려고 온갖 수단을 이용했어. 그런데 찾아내지 못하고 하얀 죄가 되고서야 찾게 됐지. 난 아직도 후회하네. 내 딸과 사위를 허락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매일 울면서 힘들게 살았어. 딸이 죽은 걸 알고 괴롭게 살았다고. 그러다 병을 얻게 됐고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어르신,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날 입양해준 엄마의 아버지가 어르신이라니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박양, 나도 믿기 어렵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딸이 도와준 게 아닐까?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와 자네를 이어주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어르신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버린 어르신을 당장 할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르신께 다른 가사도우미를 붙여드리고 혼자 여행을 떠났답니다. 뭐 특별히 갈 곳이 없었지만 먼저 제가 자랐던 보육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한창 젊은 분으로 바뀌어서 대충 인사만 드리고 한 바퀴 구경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과 함께 가봤던 바닷가와 놀이공원, 소풍간 장소를 찬찬히 구경했어요. 그러다 발걸음이 움직이는 대로 뒀더니 도착한 곳은 부모님이 안치된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유골함 앞에 서서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르신과 자녀들도 납골당을 찾아왔더군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박양, 미진씨! 어르신, 가족분들도 오셨네요. 그래, 자네 엄마를 보러 왔어. 내 딸이자 내 자식들의 큰 누나, 큰 언니인 사람을. 어서 와서 인사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어르신은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고개를 높이 들고 양부모님의 유골함을 보셨습니다. 우리 딸 잘 있었냐? 우리 사위 편히 쉬고 있었나? 두 사람이 가슴으로 낳은 딸 미진이를 이제야 알게 됐네. 내 옆에서 7년이나 있었는데 눈앞에 두고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어. 이것들 보게나. 진작 좀 알려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가 더 사랑해줬을 거 아닌가? 어르신에 이어 작은 따님이 말씀하셨어요. 언니, 그렇게 떠나면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다 큰 딸이 있었어? 이렇게 예쁜 조카를 이제 알게 돼서 섭섭하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모로서 외삼촌으로서 잘 돌봐줄게. 우리가 언니의 딸에게 의지할 가족이 되어줄게. 거기서 편히 쉬어. 모든 식구들은 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바로 조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녀야, 내 손녀 미진아, 한번 안아보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가슴에 대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었습니다. 한참을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가 납골당에서 나왔고 외삼촌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죠. 할아버지는 몇 주 내내 건강하게 집에서 잘 지내셨어요. 저와 둘이 나들이를 자주 다녔고 음식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옆에 있으니까 이 할애비가 몸이 낫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 더 건강해지셔야죠. 당뇨 합병증이 완전히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 손녀 덕분에 내가 엄청 좋아졌다. 손녀야, 고맙다. 저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월급 받는 간병인이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으로 잘해줬어. 넌 정말로 내 딸이 보내준 천사가 맞는 것 같구나.
손녀야, 이젠 예전 같은 생각 안 하지? 내 딸과 사위 곁으로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말이야.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한텐 의지할 할아버지도 계시고 외삼촌들, 이모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촌 동생들도 있는데 제가 왜 엄마 아빠한테 가겠어요? 전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 그래, 이젠 너에게도 다른 가족이 생겼지. 그러니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 할아버지한텐 네가 소중하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소중해요. 그렇게 엄마가 보내준 인연인지 할아버지와 이모, 외삼촌들이 생겨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온 식구를 집에 부르셨고 변호사도 불렀답니다. 내가 유언하려고 다들 불렀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여기 있는 네 사람이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는 말을 하려고 불렀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우리 큰손녀 미진이까지 이 네 사람이 유산을 나누도록 해라. 다들 이의 없지? 저까지 끼워서 유산을 주시겠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이의가 있다면서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공평하게 나누는 건 아니지 않아요? 난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진이한테는 뭐가 불만이냐? 네 큰언니의 딸인데 유산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더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집도 미진이가 받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이모는 제가 유산을 받고 할아버지 집도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답니다. 이모는 저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충분히 유산받을 자격이 있으니 그만 울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양어머니가 등지고 살았던 건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택이 잘못되긴 했지만 모두 후회를 깊게 하는 데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양어머니와 절연했던 걸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미 엄마는 하늘에 계시고 아마 용서하시고 똑같이 후회하실 거라 생각했고 저를 이 집에 보내주신 것도 엄마가 하신 일이라 확신해서 제가 몰랐던 과거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유산을 물려받고 할아버지와 똑같이 한 집에서 지냈어요. 할아버지, 인슐린 놓아드릴게요. 그래, 우리 손녀가 놓아주는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프지? 할아버지, 얼른 쾌차하셔야죠. 제가 언제까지 주사를 놓아드려야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하루빈 우리 손녀랑 오래오래 살 거다. 너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자식 낳고 사는 것도 다 보고 떠날 거다. 약속하셨어요? 꼭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잘 버티시고 병을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천둥 번개까지 심하게 쳐서 전기가 나가버렸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할아버지,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장판도 나가버려서 추우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모 댁으로 갈까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는데 주무시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코에 볼을 가져다 대니 숨이 매우 작게 느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감지했죠. 당장 핸드폰을 들고 119를 불렀는데 핸드폰이 먹통이었어요. 전화가 안 터지는 날이 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되나요? 아무튼 급한 상황이니 할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열심히 했는데 숨은 매우 얇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연결해봤는데 먹통이었어요. 마음이 급한 저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우비를 할아버지 등 위에 씌워드리고 대문 밖을 나왔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10분을 달리면 병원이 나오니 있는 힘껏 달리기로 했습니다. 뛰다 보니 발이 아파서 내려봤더니 제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이윽고 빗소리에 묻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아, 혜정아.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뭐라고요? 혜정아, 내 딸 혜정아, 아빠가 곧 그리로 갈게. 할아버지는 양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저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 다시 힘차게 달렸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으로 나와 한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을 태우고 싶을 만한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하는 수 없이 인도를 맨발로 달렸어요. 등 뒤에 엎인 할아버지는 양어머니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이 코앞에 왔어요. 제가 끝까지 모시고 갈게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고 지나가는 차는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를 업고 뛰어서 힘들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비에 젖은 저희를 본 의사는 얼른 할아버지를 병상에 눕히셨습니다. 제가 당뇨 합병증 환자라고 일러줬더니 쇼크 상태라고 판단했고 숨을 쉬지 않아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에 대고 충격을 줬는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차례 더 충격을 줘봤지만 소용없었죠. 제가 비를 뚫고 왔지만 너무 늦어버렸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엷은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이모와 외삼촌들, 그리고 이모부와 외숙모들과 사촌동생들이 왔어요. 저는 울다 지쳐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울길 반복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결혼한 것도 보고 아이 낳는 것도 보겠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결혼해서 사는 걸 보지 못한 게 아니라면서 꼭 제 옆에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모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할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빨리 가고 싶으셨나 보다. 그만 놓아드리자. 편히 쉬게 놓아드리자. 이모,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달라지는 건 없어. 네가 우리들의 조카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너 예전에 우리 언니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다면서? 아빠가 말씀하셨어. 네가 가여운 아이라고. 미진아, 네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우리도 네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기대고 싶을 때 찾아와. 고맙습니다. 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모와 외삼촌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할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인 날 제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었고 매장되는 마지막 순간에 할아버지께 꽃을 한 송이 드렸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훨훨 날아다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걸 마치고 할아버지와 지내던 집으로 돌아왔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큰 집에서 혼자 살려니 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이런 큰 집이 필요하나 싶었죠. 그렇다고 할아버지 숨결이 남아있는 집을 버릴 수도 없으니 계속 살기로 했어요. 이모가 찾아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미진아, 나랑 남편이 이 지역에서도 사업장을 낼 계획이야. 너도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차근차근 배워봐.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시집도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빠랑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얼른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 이모의 제안을 받고 얼마 뒤부터 이모 부부의 사업장에 취직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많이 버벅거렸는데 그래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3년 동안 해봤더니 어느새 저는 팀장 자리에 올랐답니다. 물론 낙하산이긴 하지만 그만한 능력을 채웠어요.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사랑도 쟁취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이모 부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사업체의 2세였는데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고 성격도 잘 맞고 외모도 잘 어울렸어요.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지지해준 덕에 커플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었는지 피곤해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잠시 졸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엄마가 보였답니다. 우리 딸 미진이가 시집을 다 가네.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까지만 봐서 늘 애기처럼 느껴졌는데 말이야. 아빠, 우리 딸 예쁘죠? 말을 하나만 하지. 우리 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 내가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걸 보고 하늘로 갔어야 했는데 아쉽구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손녀야. 저는 두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두 사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거 맞죠? 두 분 거기선 싸우지 않고 잘 지내시는 거죠? 이 할애비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을 하겠냐? 당연히 우리 부녀는 잘 지낸다. 너무 행복해서 까무러칠 정도라고. 네 부친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이 꿈속엔 2명만 보내준다고 하더구나.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해서 할아버지랑 엄마가 진짜 같아요. 엄마, 나 어때요? 잘 컸어요? 그래, 아주 예쁘고 훌륭하게 컸어.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네가 산에 올라가서 이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해서 얼마나 힘을 쓴 줄 알아? 네 할아버지랑 널 연결해 주려고 하늘에서 엄청 애를 썼다고. 다행히 네가 할아버지랑 같이 잘 지내면서 나쁜 생각하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역시 엄마가 보내준 거군요. 할아버지랑 식구들한테. 엄마, 할아버지, 내 결혼식 봐주실 거죠? 꿈속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정말 생생해서 진짜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제 양옆에 앉으시더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함께 있어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미진아, 미진아! 아유,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침까지 흘리면서 자네. 이모? 우리 할아버지랑 엄마는요? 너 꿈 꿨니? 결혼한다고 생각이 많이 난 모양이구나. 아, 꿈이었구나. 아, 이모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 아, 그런데 너 화장 좀 고쳐야겠다. 내가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불러올게. 침까지 흘리고 졸았던 제 얼굴을 메이크업 선생님이 다시 고쳐줬고 곧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저는 큰일 삼촌의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혼주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거기 계셨어요. 외삼촌, 저기 할아버지랑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세요. 어? 미진아, 이모랑 작은 외삼촌이잖아. 아, 그렇구나. 제가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다 보네요. 미진아, 어딘가에 앉아서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활짝 웃고 입장하자. 네, 외삼촌. 외삼촌의 얼굴을 보는데 할아버지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 결혼식 날 엄마와 할아버지가 진짜로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두 분이 더 기뻐하도록 활짝 웃으며 신부 입장을 했답니다. 축복의 박수를 받으며 신부 입장을 했고 결혼식은 매우 행복하게 막을 내렸어요. 지금 남편과 딸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할아버지가 엄마를 잊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혜정아, 맘마 먹자. 저의 양어머니의 성함을 그대로 지었답니다.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웅얼거리면서 잘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제 딸과 남편과 할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 거예요. 고아였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양부모님, 그리고 두 분이 떠나시고 우울함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저에게 다시 찾아온 할아버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고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저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뭉클하고 가슴이 따뜻해졌다면 정말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